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오스만을 공부합니다. 오스만의 역사를 보면 결국 10세기부터 시작된 오스만이 15세기 중반쯤에 이르러서 성장에 엄청나게 중요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죠. 근데 그렇게까지 오스만이 커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도구처럼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오스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으로 검찰총장이 되고 압수수색으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압수수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압수수색하면 이번에 아마 미국에 가가지고는 한국의 그 용산을 도청했으니까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를 압수수색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수수색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으로 일어난 자 압수수색으로 망한다 하는 역사적 진리를 증명하고야 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끼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뭐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여러 전쟁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미국을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결코 반미도 아니고 저는 결코 미국을 혐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국의 역사가 다들 그랬어요. 로마도 예외가 아니었죠. 몽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한 사회 국가에 있어서 그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어떤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어디까지 쓰는 것이 약일까? 그 약이 곧 독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독을 약인 줄 알고 쓰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의 경우에도 보면 1683년부터 계속 이제 연패의 늪에 빠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고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비를 많이 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위기가 자연히 오는 거죠. 재정 위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는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스만 터키가 상대해야 될 서구 유럽 국가들은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너무나 쉽게 큰 흐름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흥미를 느끼면서도 조금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렘이라고 하면 술탄은 말이야 참 좋았겠어. 뭐 여성들을 뭐 수십 명을 거느릴 수 있었잖아. 수백 명을 거느릴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꼭 궁중이 아니어도요,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여성 전용 거주 지역, 그것을 이제 하렘이라고 하고요. 그 하렘에 있는 여성들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잘못된 이해는 하렘에 있는 여성들이 다 성적 놀이개 아니었나?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렘은 그런 성적 유희의 장소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렘은 교육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은 오스만 투르크의 최고 지배자, 황제라고 볼 수 있죠. 그 황제의 하렘에는 그 규모가 말이죠. 방이 300개예요. 방이 300개고 거기에 그 300개의 방을 이용하면서 거주하는 여성의 수가 800명이에요. 그 800명이 다 후궁이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그 가운데는 후궁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니까 즉 술탄의 성적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구화된 여성들도 그 안에 있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왕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자 교육의 공간이자 그리고 정치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오스만 투르크 경우에는요, 술탄이 저녁에 누구와 함께 잘 것인가를 누가 정한 줄 아십니까? 그걸 술탄 자신이 정하지 않아요. 정해줘요. 누가 정해주냐면 어머니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모후라고 하잖아요. 모후. 어머니가 정해줘요. 그 어머니는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해줄까요? 술탄이 좋아하는 여성을 골라서 술탄에게 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어머니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가지고 말하자면 특정한 후궁에게, 특정한 여성에게 술탄의 총애가 집중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교묘한 게임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렘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말하자면 일종의 고급한 상력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술탄의 왕비, 술탄의 후궁이 될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귀족들의 배우자가 되기에 충분한 교양을 갖춘 여성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이 단연간에 걸쳐서 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성 교육입니다. 거기에서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바느질을 하고 자수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작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왕실 또는 귀족 여성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환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환관들이 있고 또 그들의 어떤 생활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녀들이 많습니다. 하인들, 하녀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여성만의 공간은 또 아니었어요. 왕자들도 태어나서 12살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왕자들도 하렘에서 함께 엄마, 이모, 고모, 친척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렘에는 맨 위에 술탄의 어머니가 계신다. 그걸 모후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술탄과 같은 서열의 공주들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술탄의 왕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후궁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종이 있고, 궁녀가 있고, 노예가 있고, 이래서 하렘의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말하자면 이슬람 사회의 축도였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사회의 어떤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렘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렘이라고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지배자의 성적 도구들이 거기에 거의 감금 상태로 있는 것과 같은 어떤 특수 시설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렘을 얘기하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 오스만 터키의 정치적인 구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술탄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일이고
실제 이 오스만 터키의 후기를 보면은 술탄에게 권력이 있다기보다는 누구에게 있었다? 술탄의 어머니에게 있었다. 즉 대왕 대비에게 모든 권력이 사실은 집중되어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슬람 세계 하면 뭘 생각해요? 여성은 아무 권리도 없다. 여성은 죽으라면 죽고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빼꼼히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살아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 무시무시한 술탄이 사실은 뭐였다? 허수아비였다. 누구의 허수아비였다? 대왕 대비의 허수아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왕 대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왕 대비는 그 대왕 대비의 오빠나 대왕 대비의 삼촌이나 대왕 대비의 무슨 남동생이나의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한국형 외척이죠.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풍양조신이, 여흥민신이, 안동 김씨경은 대왕 대비를 내세웠지만 뒤에 남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이 오스만 터키에는 그 남자들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뒤에 있었어요.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하렘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교육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 교육은 그냥 보통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그렇게 거대한 제국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하렘하면 보통 우리는 지금 뒤에 보이는 사파와 같은 장면만을 생각하는 거죠. 여성들이 아주 게으르고 할 일 없이 오직 성적인 쾌락과 욕망만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더 생각한 것은 성적 쾌락이나 욕망보다는 아마 정치적 야욕이었을 거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정치적인 과정에서는 술탄의 모후도 중요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큰 권력을 대권 안에서 행사하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내시였습니다. 내시. 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보면 환관의 역할은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환관은 너무나도 많은 견제를 받아서 조선의 환관은 그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웃나라인 중국만 하더라도 환관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었거든요. 환관이 바로 왕의 눈과 귀와 손과 발과 무기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도 보면 그랬다. 환관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 환관들이 하렘의 교육도 총괄하고 재정을 관리하기도 하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 국가죠. 오스만 터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 비교적 후반기 상황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16, 7세기에는 이게 오스만 투르크가 아직 몰락의 조짐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는데요. 그때의 정치적 실권은 사실은 하렘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하렘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시 이슬람 국가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의 왕을 꼽아보라 하면은 전성기의 황제를 꼽으라 하면은 보통 역사가들은 술레이만 1세를 손꼽습니다. 그런데 이 술레이만 1세의 왕비였고 그 다음에 술레이만 1세가 죽은 다음에 셀림 2세가 나오는데 그 셀림 2세의 어머니인 휘렘 술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지배자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세키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술탄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술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슬람 역사에서 하세키 술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쾌셈 술탄이라고 불리는 모후도 등장합니다. 그이는 아흐메트 1세의 왕후였는데 정치적인 역량이 굉장히 컸어요. 커가지고 자기의 손자들 3명을 차례로 술탄에 즉위시켜요. 무라드 4세, 이브라함 1세, 메흐메트 4세를 등장시키면서 배후에서 권력을 농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능력이 여러모로 부족해가지고 뒤에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가 국정농단을 했다 하는 사실이 법률적으로 최종 판결을 받아서 최순실을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결과도 왔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윤석열 씨가 이름은 대통령이지만 실제 윤석열 씨보다 모든 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 씨가 아니라 도이치 주가증권 조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김건희 씨다. 그런데 김건희 씨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청탁에 의해서 멀쩡한 소를 생으로 가죽을 벗긴 적이 있다고 하는, 또 용산 이전에 앞서서 경호실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용산을 살펴봤다고 하는 어떤 스님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 그런 이상한 존재가 있잖아요. 그이가 사실은 뒤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 얼마 전에 윤석열 씨 일행이 미국에 갈 적에도 그와 같은 시기에, 그보다 좀 앞서서인가요? 이 천공이라고 하는 자가 미국에 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법에 의해서 선출된, 또 법에 의해서 지명된, 법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기능을 위임받은, 통치 기능을 위임받은, 행정 기능을 위임받은,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이 바로 농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국정농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국정농단이 1회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대대로 이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도 박근혜 시대에 일어났던 국정농단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특정한 정당의 사람들이 집권을 하기만 하면 농단의 형태가 좀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술탄의 모후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지적 수준과 교양을 바탕으로 정치의 전면은 아니죠, 후면에서, 배후에서 실세를 부렸다는 점에서, 실세를 장악했다는 점에서는 이슬람에 그런 면이 있었어 하고 우리가 눈을 탁 치켜뜨는 부분도 있지만,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좀 멋진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권력의 행사 방식 자체가 이미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남용될 가능성, 위험한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술탄 이브라힘 1세 때가 되면은 이제 말기적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 술탄 이브라힘 1세는 자기의 권력을, 바로 하렘에 있는 여성들이 자기의 권력을 훔쳐가고 있다,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또 지나치게 의식을 한 나머지 1640년부터 48년까지 8년 사이 어땠어요? 후궁을 몇 명을, 280명을 바닷물 속에 빠뜨려서 죽이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여성 혐오증에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되면, 즉 17세기 후기가 되면 하렘의 어떤 교육적인 기능도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왕자의 교육은 사실상 끝났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요, 모후들이 알아낸 거예요. 뭘 알아냈어요?
여기서 왕자를 똑똑하게 교육을 시키면 그 똑똑한 교육을 받은 왕자가 어느 날 술탄이 되면 우리가 그를 조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놈들을 바보인 상태로 방치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껏 국정농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법과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어떤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의 실세로 등장하면 이것이 농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권과 권력 남용과 부패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결국 하렘과 함께 오스만 투르크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하렘은 1909년 4월 24일이 되면은, 즉 이제 공화국 터키가 되면서, 튀르키예가 되면서 하렘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술탄 그 직전이네요. 공화국이 되기 직전에 술탄 압둘 하미드 2세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군사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군사 반란의 지도자들이 하렘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못 박은 것은 역시 공화국이 출발하면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이게 바로 케말 파샤라고 우리가 아는 인물이죠. 그이가 하렘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튀니지와 더불어서 이슬람 국가로서는 유의하게, 일이 아니고 유의하게 둘밖에 없죠. 일부 일처제 국가입니다. 나머지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4명까지 가능하다. 자, 여러분, 이제 오스만의 역사적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야기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 오스만 터키의 전성시대를 가져온 것은 메흐메트 2세였다. 그 메흐메트 2세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한편으로는 아무도 그동안 한번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가공할 초대형 대포를 약 70개나 만들어 가지고 직경이 약 70cm나 되는 그런 사석 폭탄을 하루에도 100방씩을 막 쏟아부었다. 53일 동안 쏟아부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큰 힘이었고, 또 하나는 도대체가 이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쳐가지고 배가 오는 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육지로 끌고 가가지고 해협을 넘어가서 내해로, 그 바다 안쪽 바다로 전함을 투입해가지고 그 함선이 작전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수륙 양면 작전을 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세계 역사를 움직인 제국들을 보면은 성장의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계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세계적인 최강국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자, 여러분은 전쟁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잔인한 질문을 던지는 건가요? 어쨌든 앞으로 역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 역사 속에서 보면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가는 최고 국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남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도 과감하게 앞장서서 막아낼 청년과 노인이 없는 나라라면은 그건 아마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지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제는 뭐 군사작전에서의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고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전쟁이 곧 경쟁이죠. 전쟁이 곧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상태인데
경제적인 경쟁, 문화적인 경쟁, 일상생활에서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쟁인 것 같습니다. 로마도, 몽골도, 미국도 그 어떤 나라도 전쟁을 통해서 성공했다.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 오스만 터키의 경우에서 봤듯이 전략가 메흐메트 2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문의 부흥을 가져왔던 술레이만 1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술레이만 2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이는 세종대왕과 좀 비슷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히 문화적인 인물이었어요. 대단히 이슬람의 문명화를 위해서 노력한 왕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력을 키운 그런 군주였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이스탄불, 과거 콘스탄티노플의 성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이 성벽의 높이가 얼마냐면 30m쯤 돼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공략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공성 사다리를 놓고서 공격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뭐였겠어요? 대포였던 거죠. 그걸 메흐메트 2세는 상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대포로서는 이런 성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형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게 된 배경을, 몰락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종교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은, 제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할 겨를은 없었습니다만, 오스만 제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종교적이기도 했지만은 종교의 구애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또 반드시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체제가 완비되어 가면 완비되어 갈수록 이슬람만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었어요. 그것은 아마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유교적 문명화를 추구했던 분이긴 하지만 세종대왕 당시에는 유교적 문명화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달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교화를 바라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실용적인 문화가 주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 이후에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죠? 조선 사회가 아주 유교 문명을 철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유교라고 하는 문명 속에 세례를 받는 것에 치중했거든요. 이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슬람화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실용적인 학문과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예술 자체를 중시하던 예술은 낙후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종교를 위한 둘러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으로 재미를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일상화해버린다. 하루도 총성이 멎는 날이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지배층의 내분이나 정복욕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정복욕 또 내분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뭐가 항상 결합이 돼 있었다. 이슬람이라고는 종교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 그건 마치 우리에게도 조선시대 당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유교적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유교적 명분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중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회는 경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유연성을 잃어버린 탄력성이 없는 사회는 결국은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골병이 들기 마련이죠. 그에 비해서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은 14세기부터 16세기의 이른바 르네상스 이후에 사실 유럽 사회,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유럽 사회의 변화에서 르네상스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따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럽의 역사에서 16세기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 그 엄청난 변화는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하나의 종교가 천주교였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천주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깨지는 거죠. 천주교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지역이 아닌 천주교와 대항해서 일어난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대항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그 개신교 지역에서는 천주교가 그동안 금지했던 것들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동안 금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주교 신앙에 입각해서 실험도 안 돼, 관찰도 안 돼, 주장도 안 돼 했던 것들이죠. 즉 탐구 자유가 허용이 되는 것이죠. 욕망의 노출이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유럽 사회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곧 악의 집단은 물론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가 지배하던 중세 사회는 사실상은 정교일치의 사회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개인이 연구할 수 있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해석을, 자신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유럽을 바꿔놨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그 시기에 종교 힘이 더 약화됐어요? 강화됐어요? 더 강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능했던 변화가 이슬람에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떤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 새로운 실험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유럽 열강과의 격차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건 사실은 동아시아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조선과 같은 나라는 15세기에는 그런 실험이, 관찰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가 활발했지만 유교화가 강하게 추진됨으로써 모든 것은 성리학에 부속화되는 거예요.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상의 천문학도, 그 이상의 과학도, 그 이상의 수학도, 그 이상의 철학도, 그 이상의 예술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그것이 가능했던 유럽 사회와 큰 격차를 만들어내면서 19세기가 되면 도저히 그 유럽에 앞서 나간 몇 나라를 그 이외의 나라들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결국 역사는 변화인 거예요. 역사는 변화예요. 변하지 않는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명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지나치게 숭배하다 보면은 변화를 가로막게 되는 거죠.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을 이제 뒤늦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은 이게 케말 파샤인 거잖아요. 이제 세속화된 이슬람 국가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사실 처음을 보면 아주 기술을 소중하게 여겼던 상업국가였고 진취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나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산업혁명을 놓쳐요. 사실은 이 오스만 투르크야말로 16세기 상황에서 보면 이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기술혁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어요.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어요. 교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어요. 자유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거기에는 이제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이, 즉 종교와 정치를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조선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조선이 무슨 재정일치 사회였냐라고 여러분은 반박하시겠지만 사실은 재정일치적인 면이 있었던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임금님이 국가 제사의 종묘에서 하는, 문묘에서 하는
국가 제사의 가장 큰 책임자였잖아요. 결국 상징적이라고 하지만은 조선의 왕들은 일종의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끝없는 전쟁을 오스만은 벌였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능한 왕자를 하렘에서, 그러니까 무능한 왕자를 더욱더 무능하게 방치하고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결국은 세습 군주제가 비효율을 치달았다. 그것은 조선 후기에 우리의 상황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이른바 외척의 세도 정치를 하면서 그 외척들은 결코 똑똑한 왕을 원할 리가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 왕이면 더 좋은 거죠. 결국 약한 왕을 대대로 재생산하는 데 일부 귀족들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가는 동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0분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할 일이 있겠죠. 어떤 일을 할까요? 질의응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스만과 관련이 되는 것이든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이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저는 우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스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북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한도. 북한에 지금 3대째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근자에는 그 누구죠? 김정은이 10대 초반에 딸을 데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짐작일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이제 4대 세습 체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도대체 북한이라는 나라의 성격은 무엇인가? 거의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세습 왕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거든요. 북한의 이른바 김일성주의를 비롯한 북한식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서구적인 공산주의하고 같은 것이었느냐, 아니면은 성리학적 공산주의인 거냐, 이제 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남녀 평등이 거의 기계적으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1세기 초반에 지금 평양에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북한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거기 보면 북한의 여성들은,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여성들은 밖에 가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일을 하다가도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남성들은 일찍 온 사람도 가사 일을 하지 않고 신문을 봐요. 그리고 뒤늦게 집에 들어온 여성이 모든 것을 다 해요. 모든 준비, 모든 요리, 모든 설거지, 가정일 다 해요. 그리고 남자는 그냥 서빙을 받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자기들의 일상을 보여줄 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 어떤 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사회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전혀 새로운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하지만,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뭐랄까 혼종의 상태 또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없을까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지만,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
검찰이 지금 검찰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 국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빨리 과거 제도 유습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을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쟤들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잖아.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쟤들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고 그런 어려운 시험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세상을 정의롭게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그 잘할 거야. 신뢰를 갖는 거는 좋지만은 검사가 되기 위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은 그럼 어떤 시험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너무 단순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하자면 논어와 맹자와 대학과 중용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면 그이의 어떤 교양의 수준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이가 어떻게 회계를 알고 그이가 어떻게 경제를 알고 그이가 어떻게 화해를 알고 그이가 어떻게 공동체를 알고 그이가 어떻게 연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훌륭한 행정관리, 훌륭한 사법관리, 훌륭한 재무관리가 되기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미 빠져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적에 인재를 고른다고 할 적에 너무나 쉬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공통적인 시험을 실시해가지고 그 공통적인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은 최고 엘리트다. 즉 국어, 영어, 수학을 제일 잘했다면 의심할 여지 없는 엘리트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사회는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그러한 사회인데 특정한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가졌다면, 땄다면, 특정한 학교를 나왔다면, 특정한 시험에 합격했다면 가장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1980년대 유럽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에 그 시니치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 일본 외무성의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니치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외무성 관리를 만났어요. 대학에서. 그이도 유학 비슷하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와세다를 나왔는데 그런 일본의 고시가 이미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외무부 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저는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일본인 이유, 한국이 한국인 이유가 거기에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설명은. 그 시니치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외무성에서 어떻게 배정이 된 거냐면 너는 독일어권이야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권이야 배정이 됐는데 이는 실제로 독일말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와세다에서 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와세다의 다른 과를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본 외무성에서는 3년 동안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제대로 다 주면서 3년 동안 어떤 시간을 주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네가 가고 싶은 독일의 대학교에 가서 네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독일말도 공부하면서 네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을 열심히 찾아서 듣고 독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네 역량이 허용하는 만큼 사귀어라. 네가 하는 일은 그거야. 그것이 시니치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시니치는 영어권에 가서, 또 다른 시니치는 불어권에 가서, 또 다른 시니치는 한국어권에 가서, 또 다른 시니치는 몽고에 가서, 또 다른 시니치는 중국에 가서, 또 다른 시니치는 브라질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자기가 앞으로 활동해야 될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큰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대사관에서 또는 공사관에서 영사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그걸 합니까? 퇴임을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외무성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최고의 스파이가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최고의 스파이라는 말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신실한 사람은 영원히 독일어권에서 활동을 하면서 독일 말을 자유롭게 하고 독일의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독일의 신문이나 방송을 자유롭게 듣고 그 상황을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일본에 정보를 제공. 그런데 우리나라 외무부 관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외무고시라는 게 있는데 외무고시에서는 물론 독일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불어도 보겠지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멈추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지금도요 그런 전문적인 관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영어권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독일어권이나 불어권이나 중국어권에 매몰되는 것을 대부분의 관리들이 싫어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영어권에, 그 다음은 독일어권에, 그 다음에는 불어권에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30년을 외무부에 있어도 결국은 뭔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은 어느 한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외무부 관리들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외교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부서에도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너무나 시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시험 중심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정의, 기계적인 균형, 기계적인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균형도 없고 평균도 없고 전문화도 없는 야바이들의 집단으로 만드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험 점수 높은 사람을 끝까지 우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놔도 장관을 뽑아놔도 결국은 별 볼 일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으니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오스만 제국을 얘기했습니다만 오스만 제국을 생각하면서 제 머리 한쪽에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는 허리가 굉장히 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 우리 사회의 시민들, 이 강의를 지금 청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보다 나은 시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최고 엘리트라고 믿는 그이들이 최고 엘리트가 사실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들에게 사실은 전문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사실은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오스만이 망한 것과는 또 다른 이유로 대한민국이 급작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허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결국 우리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잘 나타내는 것처럼 권력을 주어도 그 권력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없는 엉터리 엘리트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